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과의 처음이죠. 첫 시간인데, 외과는 이제 총론이랑 그다음에 뒤쪽에 유방과 혈관 이렇게 두 가지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고요.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소화기 관련인데, 이 소화기 관련은 소화기 내과 하면서 그 파트에 넣어서 하고, 다른 파트에 들어가기 조금 애매한 것들만 모아서 외과 파트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외과 총론에 해당하죠. 여기 쇼크와 화상, 그 다음에 혈액대제 투여 지침, 수혈이죠. 그 다음에 이 수혈을 한 이후에 수혈 부작용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물림, 뱀이나 벌 포유류에 물렸을 때 대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쇼크인데요. 벌써 13문제 출제됐고, 심지어 한 회차에 2개 정도 출제된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빈출되는 문제죠. 바로 전 파트의 감염이었는데 막 한 문제 출제됐었고 막 이런 거 하다가 13 보니까 또 기분이 다르네요. 자, 먼저 쇼크 같은 경우에는 막 쇼크의 그 종류가 있잖아요. 얘는 뭐 분배성이니 어쩌고 출혈성이니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수준에서 그런 것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쇼크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쇼크라고 인식할 때는 주로 BP, BP가 떨어져 있으면 저희 수준에서는 이거 쇼크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P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의식 저하가 동반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딱 기준으로는 쇼크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해야 될 치료가 뭐야? 라고 묻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초기 처치는 뭐야? 하면은 이제 수액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수액을 넣겠다.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NaCl도 쓸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이온 관련된 문제가 조금 적은 링거 젖산용액, 링거 젖산용액 혹은 우리가 하트만이라고 불리는 하트만 용액을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문제에서 NaCl과 0.9% NaCl 노멀 셀라인이죠. 노멀 셀라인과 하트만이 동시에 선지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쇼크다 하면은 그냥 하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전 문제거나 임종편 같은 경우에는 선지 하트만이 없이 NaCl로 그냥 나온 적도 있는데요. 국시에서는 최근 트렌드가 이거를 딱 구분해서 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수액은 링거 젖산 혹은 하트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문제는 이 수액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폐혈증 쇼크의 경우에는 모든 쇼크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폐혈증성 쇼크에서 이 수액을 투여했는데도 혈압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승합제를 써야 되죠. 그래서 승합제를 써야 되는데 요 승합제에 가장 처음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바소프레신이죠. 그 다음 순서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승합제의 순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노르에피까지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쇼크야를 요걸 보고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할래? 수액 넣겠다. 심지어 하트만 넣겠다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폐혈증 쇼크에서 수액을 넣었는데도 BP가 안 올라요. 그러면은 승합제로 노르에피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정답지로 이 수액과 노르에피가 대부분 문제에 출제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된 적은 잘 없는데 잘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파트인데요. 이 쇼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겁니다. 종류는 크게 폐혈성 쇼크와 출혈성 쇼크로 나뉘죠. 다른 것도 있는데 시험 문제 요것만 나오니까 요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혈증 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아직 뭐 그거 있죠. 뭐 소파랑 해가지고 착착착 하는 거 조직이 관류가 어쩌고 하는 거 있죠. 하지만 필요 없고 우리가 할 때는 쇼크야. 근데 발열이 있어? 그럼 폐혈성입니다. 그 다음에 쇼크야. 근데 발열이 없고 실혈에 히스토리가 있다. 쉽게 말해서 뭐
피를 토했다던가 혈변이 있다던가 어디 다쳤다던가 상처가 있다던가 이러한 실혈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출혈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단 한 번 신경성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요건 근데 너무 뻔했어요.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의식 저하가 있었는데 그 외에 나머지 BP도 정상이었고요. 나머지 아무런 완전 정상이었어요. 체온도 정상, 호흡도 정상, 싹 정상이고 의식만 저하돼 있으니까 딱 봐도 뭔가 이상함을 느껴지죠. 그 다음에 사진으로 목뼈가 박살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지가 신경성 쇼크니 폐혈성 쇼크니 출혈성 쇼크니 이렇게 뻔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성 쇼크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문제가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수액을 결정하시고 노르에필을 투여할 줄만 아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상 같은 경우에는 화상도 뭐 그런 거 있죠. 얘가 뭐 2도 화상이니 뭐 근층을 침범하면 어떻게 뭐 4도인가요? 그때부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죠. 하지만 시험에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뭐였죠? 뭐 9% 어쩌고 하면서 그 막 팔 어떻게 해가지고 화상의 전체 표면 해가지고 구하는 거 그것도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화상시 수액의 뭐 총량을 정하는 거 있죠. 그것조차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아마 화상 파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게 조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날라리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화상 같은 경우에는 시험은 뭐냐면 치료가 나옵니다. 치료 뭐 할래? 라고 물었을 때 화상의 치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본은 수액과 폐쇄 드레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특수한 그게 없으면은 기본적인 치료는 수액과 폐쇄 드레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수액과 폐쇄 드레싱 말고 다른 거를 골라야 하는 경우가 있냐 하면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화학적 화상. 이때는 근데 선제 수액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가 있으면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고 다른 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화학적 화상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물로 세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염산을 쏟았다고 했을 때 너 물로 씻을래 아니면은 저거 뭐야 NaOH로 씻을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염기성 용액으로 씻을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보가 아니면은 당연히 물로 씻겠죠? 그래서 이건 어렵게 나오지 않는 파트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곤란이 있으면 숨을 못 쉬어. 호흡 곤란이 있으면 이제 기관 삽관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구획 증후군이 있으면 구획 증후 있다는 말은 이제 말초혈관에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근막 절개를 하시면 되겠다. 자, 요것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요렇게 봤으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문제를 딱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관념이라면 요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치료는 수액과 폐쇄 드레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생제죠. 이제 실버 설파디아진인가 같은 이런 도포하는 항생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오답 선지로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야, 수액 넣을래 항생제 쓸래 뭐 폐쇄 드레싱 할래 항생제 쓸래 이렇게 오답 선지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아예 애초에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상에는 수액과 폐쇄 드레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제제 투여 지침 같은 경우에 이제 수혈에 대한 얘기죠. 자, 수혈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팩트, RBC, 농축
적혈구를 언제 투여할까?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외우면은 헤모글로빈이 7보다 낮으면은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다음 중 치료는 이라고 나왔는데 선지에 갑자기 농축 적혈구가 있어? 그러면은 다른 거를 하기 전에 한 번씩 야 헤모글로빈 수치 얼마냐? 하고 한번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장 소화기내과 문제인 거죠. 딱 봐도 소화기내과 문제야. 막 있는데 다음 중 치료는 요렇게 해 가지고 이 궤양이네. 난 PPI 넣어야겠다 하고 선지를 딱 봤는데 갑자기 농축 적혈구가 있네. 그러면은 뭐야 이거 하면서 헤모글로빈을 한번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헤모글로빈이 7 이하의 경우에는 적혈구, 농축 적혈구 수역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시는 조금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뭐죠? 저거 뭐야?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출혈 위험이 있을 때 넣는다라고 돼 있어서 언제 출혈 위험이 있는데라고 했을 때 요러면 얼마, 실혈이 있으면 얼마, 얼마 요렇게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만 이하면 넣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험 출제된 적이 있는 건 주로 농축적 결과가 출제되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별표까지 쳐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선 동결 혈장이죠. 그래서 Fresh Frozen Plasma, 그래서 FFP라고 부르는 우리가 신선 동결 혈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혈에서 혈구 성분을 제외하고 혈장만 모아서 빠르게 얼려놓은 거죠. 혈장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 있지만 응고인자가 굉장히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는 이제 PT나 아니면은 APTT의 프롤롱게이션이 있을 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뭐야 야 PT가 왜 이렇게 높냐? 왜 이렇게 길어져 있지? 이렇게 하시면은 문제에서 선지에 신선 동결 혈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결 침전 제제죠. 자, 요거 같은 건 뭐냐면 요 FFP 있죠. 신선 동결 혈장을 얼려놨잖아요. 요거를 조금 천천히 녹였을 때 잘 녹지 않고 덩어리째로 침전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침전되는 물질들만 싹 모아서 이름도 그대로죠. 이 동결 혈장을 침전시켜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응고인자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는 섬유소원이에요. 피브리노젠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DIC나 섬유소원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넣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PT와 APTT가 길어져 있어. 그러면 야 혹시 섬유소원 있나 하고 섬유소원 싹 보시고 섬유소원이 떨어져 있으면은 동결 침전 제제, 섬유소원이 정상이거나 섬유소원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신선 동결 혈장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결국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농축 적혈구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외과 총론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혈을 했어. 수혈 후 부작용에 대한 반응이죠. 용혈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있으면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올 만큼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용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여자의 RBC에 대한 RBC 항원에 대한 그 수혜자의 항체 반응이죠. RBC 항원이다. 이렇게 할게요. 쉽게 말해서 ABO 혈액형이 미스가 났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RBC가 막 깨지기 때문에 수혈 중 혹은 직후에 발열과 통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하면은 이제 BP가 떨어지는 쇼크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군데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과 BP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용혈성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RBC가 막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DH나 아니면은 unconjugated 빌리루빈이 상승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직접 쿰주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딱 보시면은 딱 봐도 이거 사고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좀 위험한 식으로 말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혈을 즉각 중지해야 되고요. 수혈 중지 중단 수혈을 중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시험 크로스 매칭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보통 여기는 치료로 보통 나오거든요. 물론 정답으로 진단을 고르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치료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 비용혈성 발열 같은 경우에는 WBC 항원이죠. 쉽게 말해서 HLA 항원에 대한 수혜자의 면역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얘가 지금 WBC에 대한 면역 반응이지만 사실 WBC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항원이라는 거죠. 외부 물질에 대한 인체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인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외부에서 남의 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몸은 당연히 면역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면역 반응인데 그게 조금 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염, 급성 감염과 굉장히 유사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나쁜 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 체온이 상승하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환자 몸이 36.5도인데 우리 몸이 야 이거 감염이다. 체온 올려 하면서 기준 체온 39도로 올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갭 때문에 춥고 떨릴 수 있다. 떨린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발열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춥고 떨린다는 워딩이 있으면 우리가 비용혈성 발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통증이나 막 죽을 것 같아. 의식 떨어지고 막 BP 떨어지고 막 이런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춥고 떨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비용혈성 발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알레르기의 특징이 이제 가렵다 혹은 이제 두드러기가 나타난다.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알레르기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비용혈성 발열에 대해 설명할 때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없다는 식으로 조금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 발열이 있는데 가렵거나 두드러기는 없어 이러면은 그냥 조금 뭐 으슬으슬 떨린데 그러면은 비용혈성 발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물론 수혈을 하고 있지만 이 수혈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외부에서 들어간 항원에 대한 정상적인 신체 면역 반응이니까 요 급성 면역 반응을 조금 떨어뜨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해열제만 투여하시면 됩니다. 뭐 해열제라 함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쓸 수도 있고 엔세이드를 쓸 수도 있고 하시겠죠? 어쨌든 해열제랑 진통소염제 느낌으로 쓰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하나 더 할까요? 해열제를 쓰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WBC에 대한 인체의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뭐야? WBC만 없애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혈을 받았을 때 막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막 그랬어요. 막 추웠어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WBC 제거, 백혈구 제거 팩알기시를 쓰면 되겠다. 우리는 한글을 좀 알아야 되니까 백혈구 제거 농축 적혈구를 쓰면 되겠다. 이걸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혈장 단백질에 대한 일형, 제1형 면역 반응이다. 과민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IgE, mediated, 그다음 과민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급성 두드러기와 가렵다라는 게 특징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아나필락시스까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에피네프린 근주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항히스타민을 쓰면 되겠다. 그냥 일형 면역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형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을 쓰시면 되겠고, 이거 이유는 모르겠는데 항상 클로로페니라민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어쨌든 항히스타민을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아나필락시스면 에피네프린을 군주하면 되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항히스타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도 예방할 수 있죠. 얘는 문제가 뭐야? 얘는 지금 혈장에 단백질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혈장 단백질을 씻으면 되겠죠. 그래서 세척 예방으로 세척된 농축 적혈구를 쓰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고요. 주로 진단이가 이런 핵심적인 증상, 이거는 뭐 낚시나 어렵게 안 됩니다. 반드시 그냥 이쁘게 춥고 떨린다. 뭐 할래? 해열제요. 그 다음에 가렵고 두드러기야. 뭐 할래? 항히스타민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림, 뭐 벌은 쏘임이지만 이 경우에는 약간 여기에서는 마이너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상처를 소독하고 세척 후 심장 높이로 부목 고정. 심장 높이로 고정한 다음에 즉시 병원으로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의사 입장이니까 시험에도 의사 입장으로 나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뭘 해야 돼? 하면은 항독소. 항독소네요, 그냥. 항독소를 투여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뱀에 물렸는데 뭐 할래? 하면은 항독소 투여를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침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제 독침을 제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척. 이런 걸 다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벌에 쏘이면은 그 주변으로 막 부어오르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냉찜질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뱀이랑 벌이랑 차이가 있는데요. 벌 같은 경우에는 벌이 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몸이 염증 반응으로 부어오르면서 막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뱀 같은 경우에는 톡신이거든요. 그래서 뱀은 베놈인가? 하여튼 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이 우리 몸을 괴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헛짓거리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씻는 거 빼고 나머지는 싹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처 절개, 독 빼겠다고 상처 절개하거나 흡인하지 마라. 효과 없다. 그 다음에 냉찜질이나 온찜질 하지 마라. 아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뭐? 또 뭐죠? 압박 붕대 하지 마라. 그 이제 그 딱 물렸을 때 물린 부분을 몸 쪽으로 안 보내려고 묶는 부분 위쪽으로 막 묶고 막 이러잖아요. 헛짓거리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병원에 와서 항독소만 투여해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에 주로 절개, 흡인, 냉온찜질, 압박붕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다 아니고 나는 항독소 투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세척이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 같은 경우에는 얘가 부어오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붓기나 염증을 조금 가라앉기 위해서 냉찜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차이가 있죠? 자,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위험군에서 항생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항생제로 아목시실린을 쓴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블라네이트까지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서 항생제를 쓰는데 고위험군이 언젠데? 라고 했을 때 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이나 발에 물렸을 때, 손이나 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물렸을 때 여기에 감염이 조금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은 기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혈관도 큰 혈관이 그 라디알 아테리 같은 게 있죠. 큰 혈관이 있기 때문에 손 발에 물렸으면 고위험군이다. 자, 그 다음에 찔렸을 때, 찔리면은 여기 이제 피부라고 했을 때 팍 찔리면은 여기 입구가 굉장히 좁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깊숙하게 이렇게 찔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빨 자국 같은 게 있을 때 이빨 이렇게 쿡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 깊숙이 독소가 이렇게 침범할 수 있다는 거죠. 세균이나 이런 균들이 여기 막 침범할 수 있는데 입구가 좁기 때문에 세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찔리는 상처가 있을 때는 고위험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면역 저하자는 당연히 고위험군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 당뇨나 이런 거. 자, 그 다음에는 특히 고양이에 물렸을 때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독한 혹은 이제 인간 고양이나 인간한테 물렸을 때는 입속에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원군들이 많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본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항생제로 아모크실린과 클라블러네이트를 선택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뭐 최근에 나온 것도 아니고 조금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렸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특히 여기 앞쪽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수혈의 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